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12명 의원들의 명단이 넘어왔죠. 지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최고위원들도 못 보신 겁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어제 네.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못했고요. 당대표, 원내대표 하고 회의를 저녁에 한 걸로 저 언론에 봤고요. 네. 어제 늦게 네. 연락이 와서 오늘 8시부터 긴급 최고회의 연다고 참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곧바로 가야 됩니다. 이 그 코너 끝나지면 날아가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동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미 민주당보다 뭐 민주당 수준 이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랬죠.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민주당이 보면 사실상 뭐 탈당 권유는 했는데 흐지부지 뭐 탈당을 안 했다더라. 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비례대표 의원들도 오히려 뭐 의원직 유지 차원에서 배려를 위해서 또 징계를 해준 그런 사례인데 예. 우리 당의 경우에도 제가 한두 건 언론에서 본 바로는 이제 뭐 이혼을 앞두고 명의 신탁되었던 예, 뭐 천안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받았다. 뭐 돌려받아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뭐 그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시골에 있는 아버지 아주 지방에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연로하신 부친이 이제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었다. 뭐 이런 사례는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LH공사의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가리자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층의 비리를 찾겠다고 시작을 한 사안인데요. 뭐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게 민주당 12명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때 나왔던 논란인데 네. 자 이제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는 뭐 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행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를 그걸 기준으로 이제 결과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거래가 초점이고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불법 거래라도 정상이 참작될 수가 있는 게 있고 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갈라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건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무조건 그냥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볼지 그것을 이제 최고회의에서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개인 입장은 그러니까 투기성이 짙은 것만 다시 추려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당초 시작될 때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들이 주로 이제 3기 신도시 부근에 그것도 이제 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이 자기들이 투기를 하면서 예. 그 개발을 또 개발 업무 또는 그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 이제 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불법 행위라고 하면 그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모든 것을 동일시하면서 놓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이 언론 보도를 본 걸 기초로 이제 사례를 드셨던 천안 명의로 이제 신탁을 했다가 이제 뭐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는 그 사례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투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불법 행위면 그것으로는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이제 뭐 우리 당에서 불법 행위니까 징계를 한다든가 그것은 그 불법 행위로 따져야 되지.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런 행위, 이런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과는 좀 별도 아니냐는 예.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요. 그래요. 예, 특히 또 이제 뭐 시골에서 농지를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아버님이 아들한테 농지를 물려주고 관리를 해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못 하고 하니까 농지법 위반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근데 그에 뭐 상당한 또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너 나중에 이제 내가 물려주니까 농사 지어라 해갖고 그러면 저 이제 국회의원 끝나면 가서 농사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좀 오히려 처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되 우리가 시작할 때 이 땅 투기꾼을 잡겠다. 국회 내에도 땅 투기꾼이 있을 거다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땅 투기냐 하는 걸로 이제 볼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보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 위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투기성이 짙은 것만 그 추려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또 뭐 불법 행위가 있어서 처분을 받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또 당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입장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제 불이권 조치 그러니까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탈당 권유 대상이긴 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의 그런 기준에 따르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뭐 탈당 권유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아니 그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역으로 민주당이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을 안 하고 버티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늘 겉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해결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아마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일 수가 이 12명 의원 가운데 이제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캠프 입장에서는? 캠프 입장에서는 뭐 당에서 조치하면 또 그 캠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것은 캠프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 조치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그렇겠죠. 거죠. 캠프가 먼저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캠프마다 사정이 좀 뭐 있겠죠. 그렇게 예. 또 그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홍준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도 검증받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대선 후보들도 네. 재산 등록의 대상인데 뭐 자진해서 그 검증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제 당에서 어떤 그 징계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도 나는 못 따른다. 버티는 의원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정치적 관전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당헌당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 당은 당헌당규상 그 탈당 권유가 되면 한 달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가 되는 자동으로 예. 다시 뭐 의결을 거치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되는 게 지금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아, 당 윤리위. 그렇죠. 윤리위 구성을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면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징계의 1차 결정 주체가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근데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 취임하고 나서 지금 윤리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존에 있던 윤리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임기 만료 후에 지금 아무튼 당헌 당규상으로는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로 넘어가면 최종 이제 다시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이런 그 수순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윤리 건너뛰고 만약에 징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당헌 당규상?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 안 내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향은 정해지겠지만 네. 오늘 곧바로 결론을 다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윤리 구성도 안 돼 있다. 윤리 구성은 이제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지난주에 이미 윤리 구성하겠다고 하고 지지난주에?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윤리위원도 또 선임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23일에 그러니까 결과 발표하고 명단 그러니까 건넨다라는 고지는 이미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사이에 최고위원회에서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네, 없었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뭐 지금 당내 사정이
급박한 게 많으니까 또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넘어온다고 이야기한 것도 하루 이틀 전에 저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넘어오게 알겠습니다. 된 게 하루 전인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사전에 명단이나 내용을 모르고 미리 이렇게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내일이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시 여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예정대로 그냥 쭉 밀어붙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방침을 아예 정한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렇게 그냥 후닥닥 처리할 법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이 결국에는 언론의 취재의 영역 자체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내용상으로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지만 즉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특히 이제 권력자의 어떤 비리나 부정을 취재해서 폭로하는 것이 네. 언론의 아주 그 중요한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결국에는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밀어붙인다고 분석을 하세요? 이미 다 알려진 대로 민주당이 뭐 정권을 잡은 김에 특히 이제 저는 이게 조국 전 장관의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에서 많은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언론계 전체에 대해서 좀 혼내주기적 발상 아닌가. 혼내주기? 네, 아예 막 그런 발상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을 길들인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대선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언론사의 취재 영역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게 그런 아마 것이 문제죠. 민주당이 이제 8월 국회 끝나면 이제 그 상임위원장 이제 재배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9월 정기국회는 사실상 네. 이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선 전에 굉장히 좀 각축을 벌이거나 서로 간에 좀 날치기 통과 또는 뭐 강행 처리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기국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처리하려면 이번밖에 없다. 이번에 그냥 무조건 처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그냥 밟고 지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좀 그 이야기 나눠봤습니까, 당 안에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예. 그 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라 뭐 뾰족한 수가 별로 없죠. 저도 뾰족 수가 없다. 저도 전에 우리가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막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네, 현재 이제 그 원내에서는 그 뾰족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을 길이 사실상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때보다 지난 20대 국회보다 지금 우리 당 의석수가 더 적거든요. 네. 그럼 의석수가 적은데 다수의 횡포,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밟고 지나가면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 국회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선관위원장이 이제 정홍원 전 총리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무난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표하면서 당 선관위의 정권을 전부 경선에 관한 정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당헌 당규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경선 방식과 절차를 진행하면 결국은 뭐 된다고 봅니다. 무난한 인선이면 선거 관리도 무난한 관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튀는 관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고 거의 후보 간의 합의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일단 뭐 후보들이 특별히 반발하거나 또는 지도부에서 뭐 어느 구성원 누구가 특별히 반발하거나 안 예. 된다고 하거나 그런 예. 분은 아니니까 예. 그 자체로 이미 무난한 분이라고 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말 그대로 엄정중립 이 모드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경선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